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프로와 우리 김비룡 동지를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영화죠?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 저도 그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잘 안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왜 안 보셨나요? 저는 좀 이렇게 잔인해서 복수 3부작.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땐 좀 가볍고 그다음에 뒤 울림이 좀 인간성이 있다 이런 영화를 좀 즐겨보는 편이었는데 유행이라 하여 그리고 맞아요. 노동자의 얘기라 하여 어쩔 수 없다를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셨나요? 네, 보신 소감부터 얘기할까요? 어떠셨나요, 우리 김비룡 동지는? 일단은 그 해고가 되고 나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 살해를 하는 그 이병헌을 보면서 저를 좀 투영하게 되는 그래서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초반에 사실은 이제 반장을 하면서 직원 해고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막 나서면서 으쌰으쌰 막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하고 외국인 사장한테 막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반대하던 그런 이제 해고가 다 되고 기계화로 되어버린 공장에 홀로 남겨진 이병헌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또 나는 어떻게 이런 시대 흐름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서 좀 허무했어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었지만 그 내용을 그냥 관망하듯이, 그러니까 가족들도 관망하듯이 방조자가 되고 동조자의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일반인의 모습일까? 좀 그런 거에 좀 허무함을 느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진프로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채널을 재미없을 것 같아서 돌릴 분들을 생각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자본가들의 변명, 뿌띠들을 위한 변명이다. 박찬욱 감독이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천재라 생각하고 내용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감독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인장과 달리 좀 즐겨보지만 항상 뒷맛이 씁쓸한 이게 이제 박찬욱식의 그러니까 현실 풍자죠. 그러니까 현실을 비교적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그걸 이제 꼬아서 표현하고 이번 작품은 특히 그래서 이제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아니다 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그러면 이 현실을 대하는 데서 실제 어쩔 수가 없는 거냐, 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건 그 자본가들 관점, 부르주아지들의 관점이고 또 그 부르주아지들의 협력하는 자본가들에게 협력하는 이른바 마름들. 그 엊그저께 어떤 사업장 단역 조인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표가 당신 스스로를 마름이라고 인정해서 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좋았다는 좀 이상한데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구나. 내가 종놈족은 최고야. 관리자 종놈. 그렇죠. 근데 이제 뿌띠들의 문제가 그들이 노동자들의 편에 섰을 때는 혁명이 이루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실을 뿌띠들이 이제 가져가서 문제이긴 한데 그들이 자본가들한테 부역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거고 박찬욱 감독이 당신이 이 그 굴곡지 사회를 살면서 당신의 인생 총화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이렇게 그 장어 굽는 거.
아들은 왜 뱀을 구웠어?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회사로 출근했는데 너 장어 받았냐? 이 말에 이제 자기의 비극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취업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무릎도 꿇고 화장실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러면서 근데 좀 이병헌이 했던 그 역할이 등급을 매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막 받아. 네. 모든 사람들의 그 관련된 조건을 막 하면서 이력서를 받고 A 등급, B 등급, 막 C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순위를 먹이면서 이제 누구를 살해할 건지. 그렇죠. 자기와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유력한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차례대로.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아 이병헌은 또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 인정.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너무 겸손하거나 우리는 대부분 또 우리 둘이는 너무 겸손하고. 제가 좀 자고자대가 네. 있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를 너무 가대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기를 가소평가를 하는데 이병헌은 이렇게 막 하면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기 객관은 정말 잘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천 장항에도 한솔제지가 있고 여기도 전주 페이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가 제지로. 네, 이런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전주의 그 특산품 하면 한지 닭종이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 제지 회사 다니셨고. 그러셨구나. 이제 한솔제지가 다니셨는데 그래서 저는 한솔제지가 친근하고 거기 그치. 이제 한솔제지가 이렇게 제지 박물관, 한지 박물관도 거기 지어서 어렸을 때 견학도 가고 뭐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한 청소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외국계 회사로 팔렸어요. 페나시아 페이퍼? 아무튼 외국계 회사로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서 저기는 분명 한솔제지인데 왜 한솔제지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현장에서 그렇게 이병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일을 했을 건데 이게 점점 기계화되면서 그 종사하셨던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사실은 다 이제 다른 일로 이제 이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근데 한솔제지를 그만두시고 바로 취직하신 데가 바로 이마트였거든요. 그래서 좀 전 보면서 그때 이입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현장에서 노동하셨던 분들이 저런 식으로 다른 일을 찾아서 그때 당시 막 마트가 생겨나던 때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창구형 마트가 막 생겨나던 때여서 어떻게 보면 시대가 정말 저렇게 변했고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우리네 아버지들. 그리고 막 이제 뭐 태양제지에서 이제 뭐 다른 제지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너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고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제거하는 거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처음 이제 이성민 구본무를 이제 살해하려고 할 때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맞아요. 관찰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손쉬워져요. 대범해지죠. 별로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망설임도 사실은 점점 없어져요. 자본가들도 사실 처음에는 그 해고에 있어서 그랬겠지만 점점 대범해지고 더 과감해지고 더 무차별적으로 그냥 정리해고했던 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거기에 사장들이 다 외국인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순수한 우리나라 그 자본으로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없지 않나요? 네. 대부분 외국계 이렇게 배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징성을 저희 IMF 겪으면서 이 외국한테 모든 지분을 넘기고 그런 부분들도 좀 언뜻 지금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런 점에서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박찬욱 감독은 현실을 그 토대로 영화를 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이제 그 매력에 자꾸 이제 끌리는 거고 공동경비구역 JSA 한참 순수할 때 박 감독이 한참 순수할 때 만든 영화. 그래서 이제 전 그 영화를 오히려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그건 봤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토대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갈수록 좀 기괴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박찬욱식 뭐 그로테스크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평론가들은 많이 이제 쓰기도 하던데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봐요.
아까 이제 김비룡 동지도 얘기했지만 이제 산업 전환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산업이 부흥하다가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과 이제 또 지금 시점 우리가 그렇죠. 이제 AI 시대라고 해서 뭐 혹자는 이제 AI 시대에는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자와 그것을 운용하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뭐 지배자 정도로 표현해야 하나? 지배자와 그 다음 배달 기사밖에 이제 직업이 없어질 거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그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당장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에 만나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떤 교육감 후보가 그 공부 잘하니? 뭐 이런 거 이제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뭐 취업은 했니? 이런 거 묻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럼 20, 30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갖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도 이제 표현이 될 것 같고 그 말씀 잘해주셨지만 블랙록이라는 그 외국계 투자 회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삼성 그 이재용 일가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보다 더 많다 하잖아요. 네. 이미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그 외국 자본, 제국주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네. 대한민국 경제의 예속성과 취약성, 그 기형성과 이 세태를 영화에 있는 그대로는 보여줘요. 이게 박찬욱 감독의 이제 특징이고 매력이라는 매력이죠. 저는 또 거기에서 이렇게 강아지 어려우니까 강아지를 화양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강아지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막 그렇게 나오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손예진이 이렇게 집이 갑자기 이제 남편이 해고가 됐어. 그랬더니 막 모든 걸 다 팔아요. 당근에 내놓고 막 팔고. 그러면서 이 손예진이 했던 캐릭터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냉혹하기도 하고 되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극중 이름처럼 저는 이밀이잖아. 극중 이름이 미리미리 잘 예견성 있게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캐릭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참 잘 또 선발했다 했다 이렇게 하고 배우와 실제 극중 인물의 이게 너무 잘 맞고 특히 인상적인 거는 이제 이하라 그 염혜란 주로 이제 코믹 연기를 주로 맡았는데 이번 그 배역도 너무 잘 어울렸고 정말 이런 분이 천상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죠. 손예진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속옷을 벗고 저는 자식을 위해서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느꼈는데 또 이렇게 두 분은 그 뭐 같은 맥락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할 건지 싸우겠다는 건지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자, 실리주의자, 전형적인 현실주의, 실리주의 애가 있는 그 이혼모였는데 이제 잘생겼잖아. 그렇게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하다가 딱 끝날 것 같아요. 넌 너무 잘생겼잖아. 너도 예쁘잖아. 이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아닌 거 알면서. 근데 그 부부싸움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현실에서 반박할 수 없는 거라. 현실에서 그렇지.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어렵지만 정말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 같은 얘기다. 그치. 근데 이제 당시에 대졸자가 고졸자인 그 이제 유만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리는 실리주의자인데 현실주의자인데 당신한테 이득이 없으면 만났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만날 거 같아. 마치 이제 베푸는 것처럼 당신 내가 월급도 많았어, 돈도 많이 벌었어, 난 대졸자였어.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이병헌의 미래 가치를 저는 내다보고 미리 투자를 했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미리미리 다 정리할 거 정리하는데 문제는 가족이라고 하는 반려견을 파양하잖아요. 손이 쉽게. 그러면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가들과 뿌띠들은 그런 변명으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배신해 왔죠. 역사가 그런 이 자본주의의 역사는 그런 역사다.
그런 그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대립하고 투쟁해왔던 역사인 건데 그것을 비뚤어진 시각으로 한 면만 이렇게 너무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제 제지 회사니까 이제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펄프의 재료가 되는 나무를 이제 벌목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박희순이 연기한 이제 최선출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무차별한 벌목 자연 훼손이 아닙니다. 라고 별명하지만 그게 자연 훼손이 아니겠어요? 훼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벌목하는 거 정도는 그 양보해야지. 벌목할 뭐 나무를 따로 심어서 뭐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건 별목이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서 이병헌의 아버지는 돼지 농장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시던 분이 산채로 돼지를 살처분할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은 자결을 하고 그 아버지가 자결을 한 그 창고를 개조해서 온실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체현한 아들을 이렇게 암시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선 그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돼지가 구제역에 걸리면 무조건 죽나요?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구제역일 수도 있으니까. 구제역에 살처분을 하잖아요. 걸린 돼지를 무조건 살처분하는 게 인간의 매뉴얼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전염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동물에 대한 전염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그 전염된 고기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파악도 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살처분하는 거거든요. 가장 손쉬운 방법. 그렇죠. 인간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똑같은 선상 안에서 그러면 이제 자동화되고 산업 전환기에 자동화되고 이랬을 때 그 노동력이 남아 돌아가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본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방금 이 말씀을 듣고 좀 소름 끼친 거를 느꼈는데 그 2만 마리를 묻었다고 했잖아요. 묻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에는 자결을 했는데 그게 자결할 일인가? 이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든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자라면서 그런 거를 당연하다고 배워왔던 거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배워와서 그냥 그 불가항력적인 일 아니야?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약간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그걸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게 자기 위안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이거는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래 그 사람 중심의 관점이면 뭐 이제 환경운동가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난개발이 아니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는 나무 벌목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돼지도 살처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그 반려견들 파양도 할 수 있다. 그것과 동급으로 어쩔 수가 없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한 발 양보하면 두 발 양보하는 거 가능하고 두 발 양보하면 세 발 양보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해보면 그래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무 벌목할 수 있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돼지 살처분할 수 있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기르던 강아지 파양할 수 있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남는 잉여인력인데 해고할 수 있지. 이런 결론으로 도달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할 거냐. 거기에서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 문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철저히 자본주의니까 자본가들의 관점과 입장, 그들의 이익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이렇게 하면 저는 쌍용자동차 사건이 사실은 많이 제 기억에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군산도 그 몇 년 전에 대우자동차가 나가면서 슬럼화가 됐어요. 그리고 많이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해고하지만 한 사람만 해고가 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자체가 되게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자본가들은 한 사람만 해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한 사람한테 엮여 있는 가족들이 실업급여 받아야 되고 재취업이 안 되니까 물론 뭐 유만수는 1년에 뭐 3개월 안에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세뇌를 해요.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그 중년의 나이에 재취업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받는 기간도 끝나고 그러면 어디서 돈을 이거를 충당을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손예진 같이 그 막 일상에 테니스 치고 막 춤 배우러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짜증이 나는 거지. 남편한테 화도 내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부모님한테 돈을 끌어오거나 형제한테 돈을 끌어왔을 때도 안 되니 나중에는 쌍용자동차 우리 해고 노동자들 중에 많이 자살하신 분들도 좀 많잖아요. 그럼 자살한 노동자들은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거든요. 자식들한테까지도 그 피해가 계속 가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되게 해고한 거를 이렇게 언론에서나 볼 때 되게 간단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말대로 자본가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너는 살아남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한테는 위안을 주고 해고된 사람한테는 네가 무능력해서 아니면 이 체제를 잘 따라오지 못해서 선별되는 과정에서 네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약간의 그 열등의식을 좀 줘서 패배의식을 줘서 그냥 좀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 기억에는 쌍용자동차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제 군산에 대우자동차가 나가면서 GM대우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열심히 GM대우 일하던 분들이 지금은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 가서 정말 노동자 역할 그냥 근로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많이 가슴이 아프죠. 저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휴게소에 가도 라면을 기계가 막 그렇죠. 끓이고 커피도 기계가 맞아. 내리고 또 서빙도 기계가 하고 이런 시대가 이미 와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톨게이트를 보면 이제 하이패스로 그쵸. 통행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은 수납원이라는 물론 뭐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 수납원께서 수납을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하이패스로 통행을 하고 저도 사실은 뭐 이걸 직접 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용을 안 하는데 그렇게 시대가 변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하고 굳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편해진 일자리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고용하면서 이익을 나누면 되지 않냐? 이게 과연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도 또는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그러니까 나조차도 사실 그게 의문이거든요. 저조차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이 어쩔 수가 없다를 만든 박찬욱 감독의 긍정성을 평가한다면 그런 부분이겠죠. 이것을 한 발 앞서서 화두로 던져준 거예요. 예, 이게 막 현실로 닥쳐가지고 이를테면 IMF 사태처럼 손 쓸 수 없고 걷잡을 수 없이 막 이렇게 당하기 전에 다들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고 이런 사회를 어떻게 예비할 거냐 하는 고민이고 그건 오히려 좀 더 영화 얘기 좀 더 하고 결론격에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좀 해고 얘기 저도 좀 하고 싶은데 그 아는 분이 지금 이제 세종시로 바뀐 충남 연기군이라는 곳에 풍만제지라고 있었어요. 실제 제지회사가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당해서 다른 막 일자리를 찾느라고 이렇게 그 술로 이렇게 그 지새우시던 그 기억이 되게 오버랩 됐어요. 여기 그 구본모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 잘 해주셨지만 쌍용차, 대우차가 구조조정 정리해고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쌍용차, 대우차만 생각하죠. 완성차가 그렇게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됐을 때는 하청. 네, 하청에 하청. 그렇죠. 그 하청 업체들. 그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노동조합의 리더격들 지금 우리 민주연합으로 치면 전주지부 같은 한성실업이라는 사업장이 있었어요. 전체가 유니온샵이었고 조합원들이 한 150명 되는. 그런데 150명 사업장인데 전임자가 3명이나 될 정도로 노동조합 힘이 막강했죠. 그 대우 자동차를 만든 그 김우중 회장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독립해가지고 이제 대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대우 자동차 이제 망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이게 정말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야말로 와
노동조합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그쵸. 이게 유지 잘하고 있는데 이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나버리고 사라지니 거기 있는 노동자들 하루아침에 그냥 실업자 신세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이 컸고,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들 이른바 먹튀 자본들 들어와서 이제 충남 천안에 이제 발레오라는 그 이제 프랑스 계열 회사가 인수했었던 그 싸게 인수해서 그 먹튀하고 가면 이제 노동자들은 실직자 신세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저희 최근에 구미 그 옵티칼? 옵티칼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일본 자본이 그 주주였는데 공장이 불이 나니까 이거 사실은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하기 싫으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너무 많죠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투자사들이 사들였다가 다 찢어서 팔아먹고. 지금 홈플러스도 사실은 돈 되는 건물들은 다 팔고 그쵸. 안 되는 데는 이제 사실은 팔질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현상이 너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몇몇 제조업체들도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한데 이제 고민이라 이거예요. 이제 위원장님들이나 거기 있는 이제 뭐 지부장, 지회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이게 정년퇴직자들이 생겨도 신규 채용을 안 해도 된대. 그분 말로는 한 10년 동안 신규 채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미 상당 부분 생산 공정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졌는데 잉여 인력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노동조합이 힘이 세니까 차마 이제 회사도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이 불편한 동거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이번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은 이게 이제 21세기의 이제 러다이트 운동 아니냐 이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러다이트 운동, 영국에서 이제 벌어졌던 미신 부시고 이른바 이제 기계 파괴 운동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난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그 러다이트 운동을 이렇게 파 보니까 현상은 그 기계 파괴 운동인데 본질은 자본가한테 맞선 노동자들의 계급 투쟁이거든요. 요걸 보여주질 않는 거야. 그치. 이 기계가 내 일자리 앗아갔어? 에잇! 이렇게 배운다는 거야. 바보들. 저도 아니 저런 그 나쁜 사람들이 어딨냐고 기계를 파괴하면 되냐고 이랬는데 실제 그분들도 그 노동자들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으면 이걸로 나도 좀 더 쉽게 일하고 나도 더 많은 월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본가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잘라내기 바쁜 거지.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본가들에 대한 저항의 의미였던 거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뭐 산업 발달에 따라서 지금 AI가 엄청 발달하고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게 꼭 블루 칼라만 해당되진 않거든요. 맞아. 화이트 칼라도 엄청나게 화이트 칼라가 더 많이 요즘은 위협받을 것 같아요.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뭐 법률 쪽도 사실은 엄청나게 그 위협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그러니까 기존 판례를 보고 판단하는 거면 사실 검사도 없어져야 될 뭐 그러니까 없어질 순위에 검사, 판사, 그다음 변호사, 의사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종을 가리지 않고 그냥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이게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국장님한테는 뭔가 해답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볼 거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히든 피겨스라고 흑인 여성들이 이 나사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제 다 종했다 이걸 하다가 IBM 컴퓨터가 들어와요. 그래서 달 착륙하는 궤도를 계산하는 거를 그 컴퓨터로 이제 바꾸는 시기에 그 흑인 여성들이 항상 그 어떻게 보면 그냥 기계처럼 대접받는 그냥 단순 계산을 하는 기계 정도로 백인 남성들한테 고용돼서 취급을 받다가 그 IBM이 들어오는 걸 백인 계산원 리더격인 분이 미리 알고 그 IBM 다루는 거를 막 연습시켜요. 자기 팀원들한테. 그래서 딱 그 IBM이 들어와서 IBM 회사 직원들이 와서 이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사용법을.
근데 이 사용법을 미리 알고 있던 흑인 계산원들이 딱 해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그 IBM이 들어온과 동시에 나갔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제 다루는 걸로 인해서 다 같이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AI나 산업 발전을 우리 같이 할 수 없나? 교훈적이네요. 그런 건 없을까? 러다이트 운동처럼 막 우리가 싸워야 될 건가 이게? 이게 발전하는 걸 우리가 막 거부해야 되나? 이걸 같이 어떻게 우리한테 좀 더 좋게 이용할 수는 없는 건가? 왜냐면 기계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노동 시간은 줄어들 거고 그렇죠.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도 사실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게 뭐 세탁기도 저도 지금 처음에는 사실 식기세척기를 이제 샜을 때도 안 썼어요. 최초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편하지. 급속도로 적응이 돼서 저녁에는 그냥 돌려놓고 자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녁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결국 인간 해방을 위해서 사람이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복무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닌 거죠.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축적하기 위한데 그게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격의 얘기를 자꾸 이제 해서 이제 저도 좀 말을 보태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오래된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이 이른바 빨갱이들의 그 사상 전략 아니냐, 공산주의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면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지자 중에 아는 지인이 완전히 자동화된 명품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하나, 그 럭셔리 공산주의인가, 뭐 이렇게 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이라는 그 원제 책 제목은 그런 거고, 그래서 완전히 자동화된 뭐 이렇게 럭셔리 공산주의, 명품 공산주의 이런 책을 한번 추천해줘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책 제목이 다 말해주죠. 완전히 자동화됐다라는 건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가사 노동으로부터 식색이 들어와서 가사 노동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것과 이제 중노동, 경노동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아직 멀었거든. 환경미화원들의 이 생활폐기물 수치 분반에 대한 건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농촌에 사시다 보니 이런 명절 때 이제 강제 노역을 당해요. 근데 사랑의 품앗이다. 이 공업 노동과 농업 노동의 차이는 또 달라요. 공업 노동은 상당 부분 자동화됐는데 농업 노동은 여전히 사람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동화 단계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일 뿐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는 그럼 아직은 사람인 내가 설 곳이 있나? 설 곳이 있나? 근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자동화 됐을 때 비로소 오히려 기본소득이 더 쉽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책에서 얘기하는 바가 그런 거고, 이재명의 기본소득 전략 자체도 혹은 그런 막 주장들을 자꾸 해서 너무 답답했는데, 그럼 생산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공동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배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산과 분배가 다 중요하지. 그러면 이게 과연 그 대척점에 있는 거냐, 동전의 양면 같은 거냐. 생산을 앞세우면 분배는 못하고 분배를 앞세우면 생산을 못하는 거냐. 지금까지는 많이들 그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이분법적으로. 이건 전 쇠뇌당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산도 강조하면서 분배도 강조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 대표적인 실례로 저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야 한다 생각해요. 이를테면 그 이병헌이 다녔던 태양재질을 국가가 경영했다 한다 그러면 기술개건이 일어나서 자동화되면 그 이윤도 더 증대될 거고, 그러면 노동자들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사실 김비룡 동지 같은 건장한 그 환경미화원 한 명 채용하는 게 그 노인 일자리 한 10명 쓰는 것보다 훨씬 그 작업의 능률 면에서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노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건 복지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이제 보편적 복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잖아. 왜 나는 저 돈 안 줘?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분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뭐 길도 쓸고 이게 신호등 이것도 좀 하셨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 좀 드리는 겁니다.
이 형평성 논란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가들, 자본가들의 이득, 이윤을 위한 제지회사가 아니라 만약 그게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혹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지회사였다면 그 이윤을 다시 내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한테 주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 종이컵을 만드는데 필요 시간이 예전엔 10시간이었다 치자고요. 근데 기술 개발이 돼서 이제는 1시간이면 이걸 만들어. 그럼 나머지 9시간을 지금은 온전히 자본가가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9명을 다 쳐내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술 개발로 인한 그 성과물을 자본가도 나눠 갖고 노동자도 나눠 갖고, 이건 안 되는가? 불가능하죠. 왜? 자본가는 끊임없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니까. 전 그래서 그것을 자본가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국유화하고 공영화해야 한다. 또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이제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얘기는 일단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조금만 영화 얘기를 더 해봅시다. 저는 차승원이 너무 작게 나와서 왜요? 아쉬웠다. 잘생겼고 제가 차승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차승원의 예능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차승원이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바른 사나이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차승원을 좋아했는데 잠깐이네 이러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제가 모르겠어요. 박희순이 희극 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병헌, 그다음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모두 정극도 잘 어울리고 그 코미디 희극도 엄청 잘 어울리고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놨네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구본모, 이성민 이 사람은 사실 실직했지만 염혜란이 부자예요. 그치. 아빠가 장인이 카페도 차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재지를 고집하거든요.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건 또 뭐지? 이게 단순하게 그 생계로서 왜 일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사명이야. 나고 이 재지 일 자체가 나야. 이거 펄프상을 받았잖아요. 올해 뭐 펄프맨상.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받은 게 이병헌이란 말이죠. 이병헌의 과거가 구본모라고 하는 게 자기를 투영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구본모를 관찰하면서 내 모습도 거기에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단순 생산직이 아니에요. 그치. 기술자란 말이야. 되게 엘리트고 기술자들이거든요. 특수종이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한번 띵 튀면 뭐가 이렇게 있는지를 딱 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스폰가 이거? 이렇게 띡 쳤는데 기계가 와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기계도 그 작업을 하죠. 똑같이 이제 기계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던 작업. 근데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를 들면 재화, 구두 만드는 분들도 사실은 기계화되면서 거의 사라지고. 너무 좋은 얘기고, 좀 더 확장해서, 근데 이게 꼭 기술자만 그러냐? 기술자가 아닌 많은 노동자들이 천직이라 여기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김미룡 동지 이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좀 났는데, 아버님은 한 생을 투잡으로 사셨어요. 철도 노동자와 농민. 그러니까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서 이슬 맞으면서 농사 짓다가 7시경에 이제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씻고 식사하시고 한 8시경에 이제 출근길에 오르셔서 안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실제 하시던 일도 이제 철도 보선원이었죠. 말이 좋아 공무원이었지. 뭐 지금은 이제 공무원도 아니네. 코레일 철도공사니까. 근데 당시에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여러모로 내과적으로도 외과적으로도 다 안 좋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천직이다 라고 한숨 푹 쉬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면서 이게 딱 그 출근길에 오르셨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사명감으로, 굳이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제 이기적인 노동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굳이 이제 갖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네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까지 포함해서 천직이다 생각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을, 그러니까 내 몸을 바쳐서라도 그걸 이루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스스로 보람으로 여기는. 남자들은 특히나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확인받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첫 장면에 이제 장어를 막 굽고 애들 막 불러가지고 다 이루었다. 안아주고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나와서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자식도 낳았고 아내도 먹여 살리고 남자로서의 할 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롯이 내가 한 몫을 다 했다.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직과 동시에 그런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도 이제 쓸모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병헌이 실제 몇 년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나오는 이제 유만수가 70년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이제 56이 되는 거라 딱 그 세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40대 이제 중후반 세대 때만 해도 그 천직 개념이 약간 좀 희미해지는 그쵸. 세대인 거고, 저희 때는 이른바 IMF 세대들. 그쵸. 그 이전 세대들은 평생 직장. 평생 직장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읽어왔어. 어떤 형님들은 나사만 만져도 그 미리수를 확인하지 않아도 그게 몇 미리짜리 나사인지 볼트인지 너트인지 뭐 피스인지를 다 아는 거야. 그걸 자기의 자부심, 성실함, 그렇게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읽어왔고, 그렇죠. 가정 경제를 읽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들은 경력 단절녀로 이제 배제된 면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좀 세태가 바뀌어서 이제 여성들도 다시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손예진이 이제 치위생사로 나오는데, 뭐 경력 단절녀였지만 손예진 역시도 기술이 있으니까 다시 그걸 수 있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나름 4년제 국립대 조기 졸업생, 정말 올 에이플 그 성적표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아내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런 나름의 이제 우수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만나서 이제 결혼 전에는 이제 신문사에서 신방과를 나왔으니까 신문사에서 작은 신문사지만 그래도 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임신하고 애를 낳고 육아하는 동안 그런 언론사에 재취업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워낙 제가 박봉이다 보니 일은 해야겠어. 그러니 헬스장에서 만났나? 헬스장에서 만난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고 해서 이제 막 하고, 지금은 뭐 웬 회사에 가서 막 민원 전화 받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경력 단절녀가 되었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이제 남성상과 여성상의 차이는, 남성은 그런 의미에서 평생 직장, 천직, 그러면서 그게 자기의 인생이었어. 그렇죠.